샬롬 삼국지 10권 7번째. 아니다. 내가 군사를 쓰고 장수를 부리는 데는 믿음을 바탕으로 삼는다. 이미 그런 명을 내려놓고 이제 와서 어떻게 그들의 믿음을 저버리겠는가? 군사들 중에서 이번에 돌아가게 되어 있는 자는 모두 돌아갈 채비를 마쳤을 것이고 그 부모와 저자도 살인문에 기대서서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내가 곧 큰 어려움에 빠지는 한이 있어도 결코 그들을 이곳에 붙들어 두지는 않겠다. 그리고 명을 내려 돌아가기로 되어 있는 군사들은 그날로 떠나가게 했다. 그 명을 전해 들은 군사들은 저마다 큰 소리로 외쳤다. 승상께서 이토록 은혜를 베푸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떠날 수 있습니까? 바라건대 우리에게 이곳에 머물러 목숨을 걸고 크게 위병을 무찌를 기회를 주시오. 승상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게 해 주시오. 공명이 그런 군사들을 달랬다. 너희들은 마땅히 집으로 돌아갈 차례다. 그런데 어찌 여기 머무르려는가? 돌아가도록 하라.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나가 싸우기를 원합니다. 집으로는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군사들이 더욱 소리 높여 외쳤다. 그제야 공명도 그들의 뜻을 받아주었다. 고맙다. 이왕이 너희들이 싸우기를 원하니 한 가지 일을 맡기겠다. 성 밖에 나가 영체를 얽고 있다가 적이 이르거든 쉬 틈을 주지 말고 들이쳐라. 그것이야말로 편히 앉아 지친 적을 기다리는 계책이다. 그러고는 그들을 성 밖으로 내보냈다. 스스로 원해서 하는 싸움이라 촛병의 사기는 드높았다. 모두 손에 익은 병장기를 들고 성 밖으로 나가 진을 쳤다. 오래자나 서량의 인마가 모두 먼저 노성에 이르렀다. 먼 길을 급히 달려오느라 사람과 말이 모두 지쳐 있었다. 그들이 겨우 진체를 세우고 막 쉬려 하는데 일찍부터 기다리던 족병이 민물처럼 덮쳤다. 사람마다 힘을 다해 덤비니 군사는 날래고 장수는 용맹스러웠다. 그런 족병을 지칠 대로 지쳐있던 옹양의 군사가 당해낼 재간이 없었다. 어이없이 뭉그러져 달아나기 시작했다. 더욱 기세가 오른 족병이 그 뒤를 뒤쫓으며 죽이니 순식간에 시체는 들판을 덮고 거기서 흐르는 피는 내를 이루었다. 성을 나간 공명은 이긴 군사들을 거두어 들여 고르상을 내리고 지하했다. 그런데 문득 영안에 이염이 사람을 보내 급한 글을 전해왔다. 공명이 놀라 뜯어보니 대략 이런 뜻이 적혀 있었다. 요사이 듣자 하니 동호가 사람을 낙양에 보내 위와 화친을 맺으려 한다고 합니다. 이에 위는 동호에게 촉을 지라고 부추겼으나 다행히도 동호는 아직 군사를 일으키지는 않고 있습니다. 엄은 특히 그 같은 소식을 탐지하였기로 알려드림과 아울러 승상께서 빨리 좋은 계책을 세워주시기를 엎드려 빕니다. 참으로 놀랍고도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읽기를 마친 공명은 곧 장수들을 불러놓고 말했다. 만약 동호가 군사를 일으켜 촉으로 쳐들어온다면 큰일이다. 급히 돌아가야겠다. 그리고 영을 내려 기산에 있는 대체의 인마를 서천으로 물리게 했다. 사마이는 내가 이곳에서 군사들과 머물고 있는 줄 알면 감히 뒤쫓지 못할 것이다. 이에 기산의 족병은 왕평장의 오이 오반이 길을 나누어 이끌고 천천히 서천으로 몰려갔다. 공명의 짐작대로 그곳에서 족병과 맞서고 있던 장합은 족병이 물러가는 걸 보고도 함부로 뒤쫓지 못했다. 무슨 계책이 있지 않나 싶어서였다. 대신 사마이를 찾아보고 물었다. 이제 족병이 물러나고 있는데 어떻게 하실 작정이십니까? 사마이가 떨떠름한 얼굴로 대답했다. 공명은 장께가 매우 많은 사람이니 가볍게 움직여서는 아니 되오. 굳게 지키면서 저들의 군량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편이 낫겠소. 군량만 떨어지면 절로 돌아갈 것이요. 그러자 대장 위평이 나서서 말했다. 족병이 기산의 영체를 뜯어 물러가고 있다면 지금이야말로 그 틈을 타 뒷덜미를 후려쳐 줄 때입니다.
도둑께서 군사를 묶어놓고 족을 보기를 범보듯 하시다가 때를 놓치기라도 하면 전하의 비웃음은 어떻게 감당하실 작정이십니까? 그러나 사마이는 끝내 고집을 부려 그 말을 따라주지 않았다. 한편 공명은 기산의 군사들이 모두 일 없이 돌아갔음을 알자 양의와 마충을 장막 안으로 불러들였다. 그리고 밀개를 주며 먼저 만명의 국노스를 이끌고 각 검각과 목문도 양편에 매복해 있게 했다. 만약 위병이 뒤쫓아오거든 보양 소리에 맞춰 통나무와 바위를 굴려라. 그렇게 그들이 돌아갈 길이 끄는 뒤에 양편에서 활과 쇠뇌를 쏘아 붙이면 된다. 틀림없이 큰 공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그게 두 사람에게 가만히 일러준 계책이었다. 마충과 양의가 나간 뒤 공명은 또 위원과 관흥을 불렀다. 그대들은 뒤따라오며 적의 추격을 막도록 하라. 공명은 그렇게 영을 내린 다음 성벽 위에 어지럽게 깃발을 꽂게 하고 성안 여기저기에 마른 풀과 집더미를 쌓아 불을 지르게 했다. 성안의 그 갑작스런 변화에 사마이는 어리둥절했다. 함부로 덤비지 못하고 살피는 사이에 공명은 대군을 몰아 목문도를 바라보며 빠져나갔다. 이윽고 살피러 나갔던 군사 하나가 돌아와 사마이에게 알렸다. 족병의 큰 부대는 이미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나 성 안에 남은 군사가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말에 사마이는 몸소 성 아래로 가서 살펴보았다. 깃발이 벌렁이고 불길이 있는 성을 한참 살피던 사마이가 비로소 공명의 속셈을 알아차리고 어이없다는 듯 웃으며 말했다. 저것은 빈성이다. 들어가 보아라. 군사들이 들어가 보니 정말로 성은 텅 비어 있었다. 비록 잠시 쏟기는 했으나 공명이 급히 물러난 걸 알자 사마이는 기뻤다. 이번에는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듯 장수들을 돌아보며 물었다. 공명이 이미 물러갔다. 누가 뒤쫓겠는가? 제가 가보겠습니다. 선봉, 장압이 선봉처럼 나섰다. 사마이가 왠지 불안한 듯 말렸다. 공은 성미가 거칠고 급해 마음이 놓이지 않소. 이번에는 빠지시오. 그러자 장압이 불끈에 따지듯 물었다. 싸움터로 나올 때 도둑께서는 저를 선봉으로 삼으셨습니다. 이미 바야흐로 큰 공을 이루려 하는데 어찌하여 저를 쓰려 하지 않으십니까? 족병이 물러났다 하나 반드시 험한 길목에 매복을 남겨두었을 것이요. 깊이 생각하고 꼼꼼히 살핀 뒤에야 뒤쫓아야 하오. 사마이가 그렇게 까닭을 밝혔다. 장압이 한층 목소리를 높여 말했다. 그거라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좋소. 굳이 가시려면 가시오. 하지만 나중에 원망해서는 아니되오. 그게 어디 다짐을 받는다고 될 일일까만. 워낙 장압이 고집을 부리고 나서니 사마이가 마지못해 그런 다짐으로 물러섰다. 장압이 굳은 얼굴로 소리쳤다. 대장부가 몸을 던져 나라의 은혜에 보답하는데 10,000번 죽은들 무슨 한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나오자 사마이도 더 말리지 못했다. 공께서 굳이 가시겠다니 5천 군사를 끌고 먼저 떠나시오. 뒤이어 위평에게 2만을 주어 따르게 하면서 매복을 방비하게 하겠소. 나는 3천 군사를 이끌고 그 뒤에서 형세를 보아 저봉하겠소이다. 이에 장압은 5천 군사를 받아 나는 듯 족병의 뒤를 쫓았다. 장압이 한 20리나 달렸을까. 호련 등 뒤에서 함성이 크게 일며 습속에서 한때의 인마가 뛰쳐나왔다. 앞선 장수가 말 위에서 큰 칼을 비껴들고 크게 소리쳤다. 역적 장압은 군사를 끌고 어디로 가느냐? 장압이 보니 그 장수는 위원이었다. 장압은 불같이 노의 말을 박차고 달려나갔다. 곧 위원과 장압의 한바탕 싸움이 벌어졌다. 그러나 열합을 채우기 바쁘게 위원이 거짓으로 피해 달아나기 시작했다.
장합은 그런 위원을 뒤쫓아 다시 한 30리를 달리다가 문득 말 고피를 당기고 사방을 둘러보았다. 사마이가 걱정하던 게 뻗뜩 떠오른 까닭이었다. 그러나 어디에도 보병이 있는 것 같지 않아 다시 말을 박찼다. 장합이 막 한산 언덕을 도는데 새로 함성이 크게 일며 한때의 촛병이 쏟아져 나왔다. 앞선 장수는 관흥이었다. 장합은 달아나지 말라. 내가 여기 있다. 관흥이 큰 칼을 비껴들고 그렇게 소리쳤다. 장합은 대꾸도 없이 말에 박차를 가해 관흥에게 덤볐다. 다시 둘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으나 이번에도 결과는 전과 비슷했다. 관흥이 열합을 넘기기 바쁘게 말머리를 돌려 달아나기 시작했다. 장합은 또 그 뒤를 쫓았다. 얼마 안 가 나무가 빽빽한 숲속에 이르렀다. 장합은 번쩍 의심이 들었다. 군사를 사방에 풀어 살펴보게 했다. 그러나 아무리 꼼꼼히 살펴도 보병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았다. 그 바람에 마음을 놓은 장합은 내처 족병을 뒤쫓았다. 하지만 그때 이미 장합은 제갈 공명의 계책에 깊이 빠져들어 있었다. 얼마 안 가 난데없이 위원이 나타나 다시 연화문 합 부딪히고는 달아났다. 화가 난 장합이 앞뒤 없이 뒤쫓는데 이번에는 또 관흥이 나타났다. 장합은 화가 꼭뒤까지 치솟았다. 두말 할 것도 없이 길을 막고선 관흥을 덮쳤다. 관흥은 또 멸합을 채우기 바쁘게 달아났다. 거기다가 그를 따르는 족병들은 갑주와 창칼까지 버리고 달아나 길이 막힐 지경이었다. 위병들은 모두 말에서 내려 그걸 줍느라 어지러워졌다. 그때 다시 위연과 관흥이 나타나 그는 위병을 덮쳤다. 그러나 장합이 힘을 다해 맞서자 이내 못 견디겠다는 듯 달아나 버렸다. 아무래도 계책이라기보다는 정말로 힘이 모자라 쫓기는 듯했다. 거기에 자신을 얻은 장합은 더욱 거세게 족병을 뒤쫓았다. 어느새 해는 지고 날이 저물기 시작했다. 목문도 어기까지 쫓기던 위원이 문득 말머리를 돌리더니 큰 소리로 욕을 퍼부어댔다. 장합 이 어리석은 역정놈아. 내가 너 같은 것과는 맛겨루지 않으려고 하였는데도 무얼 한다고 부득부득 쫓아오느냐. 정이 그렇다면 이제 한번 죽기로 결판을 내보자. 그 소리에 장합은 또다시 불같이 화가 났다. 대꾸도 않고 말을 박차 위원에게로 달려갔다. 장합이 창을 들어 위원을 찌르려 하자 위원이 칼을 휘둘러 막았다. 그러나 이번에도 큰 소리만 쳤을 뿐 위원은 열합을 넘기지 않았다. 아무래도 못 당하겠다는 듯 갑옷 투구까지 벗어 던지고 졸개들과 함께 목문도로 달아나 버렸다. 위원이 또 달아나는 걸 보자 장합은 눈이 뒤집힐 만큼 속이 상했다. 사정없이 말을 몰아 위원을 뒤쫓았다. 그 사이 날은 아주 저물어 오래잖아 길마저 보이지 않게 됐다. 그런데 갑자기 한 소리 포양이 울리더니 산등성이에서 하늘을 찌를 듯 불길이 치솟았다. 이에 큰 돌과 동나무가 비오듯 쏟아져 장합과 그 졸개들이 돌아갈 길을 막아버렸다. 비로소 장합은 속은 걸 알았다. 내가 적의 계책에 떨어지고 말았구나. 장합이 그렇게 소리치며 급히 말머리를 돌리려 했으나 이미 때는 늦어 있었다. 등 뒤는 이미 그동안에 흘러내린 돌과 통나무로 길이 막히고 앞에는 손바닥만한 공터가 보일 뿐 양쪽은 깎아지는 듯한 절벽이었다. 장합은 이제 나아가려고 해도 나아갈 수가 없고 물러나려 해도 물러날 수가 없었다. 막막해서 잠시 머뭇거리는데 문득 딱딱이 소리가 들리며 수많은 화살과 쇠뇌가 비오듯 쏟아졌다. 장합은 움치고 뛸래야 뛸 수가 없었다. 쏟아지는 화살에 고슴도치처럼 되어 100여 부장과 함께 목문도에서 죽었다. 한편 장합을 뒤따라오던 위병들은 골짜기
입구가 돌과 통나무로 막혀 있는 걸 보자 장압이 이미 공명의 계책에 빠진 줄 알았다. 얼른 말머리를 돌려 물러나기 시작했다. 그때 산꼭대기에서 큰 외침이 들렸다. 제가 승상이 여기 있다. 위병들이 올려다보니 공명이 불빛 속에 앉아 있다가 손가락질을 하며 달렸다. 내가 오늘의 사냥에서 잡고자 한 것은 말 사마이였는데 잘못되어 노루 장압을 마치고 말았구나. 너희들은 안심하고 돌아가 사마이에게 이르거라. 오래전에 내 손에 사로잡히게 될 것이니 목을 씻고 기다리라고. 그 말을 들은 위병들은 머리를 쌓고 돌아갔다. 그리고 사마이를 보기 무섭게 문 목도에서 있었던 일을 상세히 말했다. 사마이는 슬퍼에 마지 않으며 하늘을 우러러 단식했다. 장압이 죽게 된 것은 모두 내 허물이다. 그러고는 군사를 돌려 낙양으로 돌아갔다. 위주는 장압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자 눈물을 뿌리며 탄식하고 그 시신을 거두어 후하게 장사 지내게 해주었다. 그때 한중으로 돌아가 있던 공명은 성도로 돌아가 후주를 찾아보려 했다. 동호의 침입을 의논하고 방비를 세우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이 염이 먼저 후주에게 글을 올려 거짓말을 했다. 신이 군량을 마련해 막 승상의 군전에 보내려 하는데 승상이 갑자기 군사를 돌려 물러나고 말았습니다. 실로 무슨 까닭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대강 그렇게 적힌 글을 읽은 후주는 어리둥절했다. 곧 상서 비유를 한중으로 보내 공명에게 되돌아온 까닭을 물어보라 했다. 한중에 이른 비유는 공명을 찾아보고 후주의 뜻을 전했다. 공명이 깜짝 놀라며 말했다. 이염이 급한 글을 보내 동호가 군사를 일으켜 서천으로 저들어오려 한다기에 돌아왔소. 그런데 그게 무슨 소리요? 비유가 아는 대로 말해 주었다. 이염의 글을 올려 말하기를 군량을 이미 마련해 두었는데 승상께서 까닭 모르게 군사를 돌리셨다 했습니다. 천자께서는 그 때문에 특별히 저를 보내 까닭을 묻게 하신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크게 노한 공명은 곧 사람을 불어 일이 그렇게 된 경위를 알아보게 했다. 오래전에 모든 게 밝혀졌다. 이염이 군량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자 승상께 죄를 입을까 두려워 한지 같습니다. 승상께 거짓 글을 보내 되돌아오게 해놓고 다시 전자께 거짓 말씀을 올려 자신의 허물을 감추려 한 것입니다. 그 같은 말을 들은 공명은 분을 이기지 못해 소리쳤다. 그 하찮은 것이 제 한 몸을 위해 나라의 큰일을 그르쳤구나. 그러고는 곧 사람을 시켜 이염을 잡아다 목베려 했다. 비유가 그런 공명을 말렸다. 승상께서는 선제께서 당부하신 일을 머리에 새기시오. 잠시 너그럽게 용서하도록 하십시오. 그 말에 공명도 성을 가라앉히고 그 처리를 비유에게 맡겼다. 성도로 돌아간 비유는 그 모든 일을 표문으로 적어 후주에게 올렸다. 표문을 읽은 후주는 발연히 노예 무사들에게 당장 이염을 끌어나 목베라 소리쳤다. 이번에는 참군 장관이 후주를 말렸다. 이염은 선제께서 세상을 버리신 뒤에를 부탁하신 신하 중에 하나입니다. 바라건대 너그럽게 용서하도록 하옵소서. 후주도 그 말을 듣고서는 함부로 이염을 목뺄 수 없었다. 그는 벼슬 자리에서 내쫓아 서인으로 삼고 제동으로 귀양 보내 하는 일 없이 지나게 했다. 공명도 이염에게 모질지만은 않았다. 성도로 돌아오자 그 아들 이풍을 장사로 삼아 아비 대신 나란 일을 돌보게 했다. 여섯 번째 기산으로 성도로 돌아간 공명은 3년을 기한으로 하고 위와의 싸움 준비에 들어갔다. 군량을 모으고 말먹이 풀을 쌓는 한편 군사들에게는 진치는 법과 병기 다루는 법을 가르치고 싸움에 필요한 기구들도 빠짐없이 갖춰 나갔다. 장수와 군졸들은 잘 대접하고 백성들의 사리를 보살펴 주니
동서양천의 군사와 백성들이 모두 공명의 은덕을 우러렀다. 세월은 쉼없이 흘러 어느덧 3년이 지나갔다. 때는 건흥 13년 봄 2월 공명은 후주를 찾아뵙고 아뢰었다. 이에 신의 장사를 어르고 다독인 지도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군량과 마초는 넉넉하고 싸움에 필요한 기구도 다 갖추어졌으며 사람과 말이 모두 튼튼하고 씩씩하니 바야흐로 위를 치러 나서 볼 때인 듯 싶습니다. 만약 이번에도 간사한 무리를 접세고 중원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맹세코 다시 돌아와 폐하를 뵙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지금 천하는 솔밭 같은 형세를 이루고 오도 위도 쳐들어오는 법이 없는데 상부께서는 어인가닥으로 평안히 태평함을 누리려 하지 않으시오. 어찌하여 거칠고 험한 싸움터를 스스로 찾아 나서려 하시오. 후주가 그렇게 공명을 말렸다. 공명이 낯빛을 고치고 목소리를 고르게 하여 그 말을 받았다. 신은 선제의 지우를 입은 뒤로 자나깨나 위를 쳐 없앨 계책을 생각하지 않으며 없었습니다. 힘을 다 쏟고 충성을 다해서 폐하가 중원을 되찾아 드리고 폐하께 중원을 되찾아 드리고 아울러 한시를 일으키는 게 오직 신이 바라는 바일 뿐입니다. 그때 문득 줄지어 섰던 신하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나서며 소리쳤다. 승상께서는 결코 군사를 일으키셔서는 아니 됩니다. 여럿이 보니 그 사람은 천문의 밝은 태사인 초주였다. 여럿이 눈길로 그 까닭을 묻자 초주가 말했다. 신은 지금 사천대를 맡아보고 있으니 화와 복에 관한 일을 아뢰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요사이 수만의 세대가 남쪽에서 날아와 한수에 빠져 죽는데 그것은 별로 상스럽지 못한 조짐입니다. 또 신이 천문을 보니 규성 28세 하나의 별이름 규성이 태백 얼음에 걸쳐 있고 성한 기운이 북쪽에 서려 위를 치는 게 이롭지 못합니다. 또 있습니다. 요사이 성도 백성들은 모두 밤에 잣나무가 우는 소리를 들었다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야릇한 이변이 있을 때는 삼가 지키고 가볍게 움직여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자 공명이 추주를 꾸짖듯 말했다. 나는 선제께서 돌아가신 뒤에 이를 당부하는 무거운 말씀을 들은 몸으로써 마땅히 힘을 다해 역적을 쳐 없애야 하오. 어찌 허망한 요기를 핑계로 나라의 큰일을 제쳐 놓을 수 있겠소. 그리고 유사에게 명예소열 황제 유비의 묘당에 퇴례 큰 제사를 차리게 한 뒤에 울며 곡했다. 신양은 5번이나 기산으로 나갔으나 한 채의 땅도 얻지 못했으니 그 죄 실로 가볍지 아니합니다. 이제 신은 다시 모든 군사를 이끌고 기산으로 나가매 즈음에 맹세의 말을 바쳐 올리고자 합니다.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 쏟아 한 적을 쳐 없애고 중원을 되찾되 이 몸이 닳고 시들어 죽은 뒤에야 그 일을 그만두겠습니다. 공명에 먹은 마음이 그러하니 이제는 그 누구도 말릴 수가 없었다. 모두가 걱정스레 입을 다물고 있는 사이에 제사를 마친 공명은 곧 후주에게 작별을 고하고 한중으로 달려갔다. 공명이 장수들을 모아놓고 군사를 낼 일을 시작하려는데 호련 사람이 달려와 알렸다. 관흥이 병들어 죽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목을 놓아 울던 공명은 정신을 잃고 땅에 쓰러졌다가 반나절이나 지나서야 깨어났다. 여러 장수들이 번갈아 공명을 위로하며 슬픔을 풀어주려 했다. 그러나 공명은 눈물을 거둘 줄 몰랐다. 참으로 가련하다. 그 충이로운 사람에게 하늘이 긴 목숨을 주지 않았구나. 아직 군사를 내기도 전에 또 한 사람 대장을 잃었으니 이 무슨 하늘의 뜻인가. 그렇게 탄식하며 슬퍼에 마지 않았다.
공명의 관응을 잃은 슬픔을 딛고 마침내 군사를 낸 것은 그로부터 며칠 뒤였다. 공명은 34만의 촉병을 5길로 나누어 기산으로 밀고 나가게 했다. 선봉은 강유와 위원으로 둘은 모두 똑바로 기산을 향했고 이회는 먼저 군량을 날라 야곡으로 드는 길 어귀에서 기다리기로 했다. 한편 위나라는 그 무렵 태평한 나하나를 보내고 있었다. 특히 그 전해에는 청룡이 마파정이란 곳에 나타났다 하여 연호까지 청룡 원년으로 고치고 떠들썩하게 보냈다. 그런데 그 청룡 2년 봄 2월이었다. 근신이 위주에게 아뢰었다. 변경의 관리가 급한 소식을 띄워 보냈습니다. 촛병 30여만이 5길로 나누어 다시 기산으로 나오고 있다 합니다. 그동안 싸움 없이 지낸 위주 조에는 그 소리에 가슴이 절렁했다. 또 사마이를 불러놓고 걱정스레 물었다. 한 3년 조용히 지내더니 이번에 다시 제갈량이 기산으로 나온다오. 어찌했으면 좋겠소. 사마이가 별로 걱정 없다는 듯 말했다. 신이 밤에 전문을 보니 중원에는 한창 왕기가 성했고 규성이 태백을 범하는 게 오히려 서천을 이롭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갈량은 제 재주만 믿고 하늘의 뜻을 거슬러 움직이고 있으니 이는 곧 스스로 패망의 길을 찾아 나선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신은 폐하께 내려진 크신 복에 기대 마땅히 달려가 그를 접으실 것입니다. 다만 바라건대 4사람만 함께 가게 해 주십시오. 경은 어떤 사람들을 데려가고 싶소? 위조가 그건 어려울 것도 없다는 듯 물었다. 사마이가 얼른 대답했다. 죽은 하후연의 내 아들입니다. 마지는 이름이 배요. 자는 중권이요. 둘째는 이름이 위예. 자는 개권이라 합니다. 셋째는 이름이 해예. 자는 아권이요. 넷째는 이름이 화요. 자는 의권입니다. 하후패와 하후위 둘은 말타기와 활쏘기에 익숙하고 하후예와 하후화는 도략이 밝습니다. 이들 4사람은 늘상 아베 원수 갑기를 펴러왔는데 이번에 신이 한번 써볼까 합니다. 하후패와 하후이는 좌우 선봉으로 삼고 하후예와 하후화는 행군 사마로 삼아 함께 군기를 맞게 함으로써 족병을 물리쳐 볼 작정입니다. 그 말을 듣자 조에는 문득 걱정스러운 얼굴이 되어 물었다. 지난날 하후무에게 잘못 대군을 맡겼다가 수많은 인마만 잃고 그 자신은 아직도 부끄러워 이리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소. 이번에 4사람도 역시 하우모와 같은 꼴이 나지 않겠소. 그 4사람은 하우모와 견주어서는 아니 됩니다. 사마이가 자신 있게 그 넷을 두둔했다. 그제서야 조에도 사마이의 정을 들어주었다. 사마이를 대도둑으로 삼아 모든 장수와 군사에 쓰고 부림을 도맡게 하고 각처의 병마도 모두 그의 명을 따르게 했다. 명을 받은 사마이가 장조를 이끌고 성을 나서는데 다시 위주 조예가 몸소 조서를 내리며 당부했다. 경은 위빈이 이르거든 성벽을 높게 해 굳게 지키기만 하고 나가 창칼을 맞대는 일이 없게 하라. 족병은 제 뜻대로 되지 않으면 거짓으로 물러나는 채해 우리 군사를 유인하려 들 것이니 삼가고 함부로 뒤쫓아서는 아니 되리라. 저들이 양식이 떨어지기를 기다려 저들이 물러가거든 그때에야 그 빈틈을 노려 들이치라. 그리하면 어려움 없이 싸움에 이길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사람과 말의 수고로움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니 이보다 더 나은 계교는 없으리라. 사마이는 머리를 조아려 그 조서를 받고 그날로 낙양을 떠났다. 장안에 이른 사마이는 각처의 병마를 모두 불러 모았다. 합쳐 40만이나 되는 군사가 위반에 모여들어 진체를 세웠다. 사마이는 그 중에서 5만을 뽑아 위수의 9개의 부교를 놓게 했다. 그리고 선봉 하후패와 하위로 하여금 위수를 건너 영체를 세우게 함과 아울러 본체 뒤에는 성 하나를 쌓아 적을 막는데 거정을 덜게 했다. 이런저런 채비가 모두 끝난 뒤 사마이는 장수들을 불러 모아 족병 막을 의논을 시작했다. 그때 사람이 와서 알렸다.
곽장군과 손장군이 오셨습니다. 사마이는 곽회와 솔레를 반갑게 맞아들였다. 만약 기산에 있는 족병의 위수를 건너뛴 뒤 그 벌판으로 기어올라 북쪽 산을 타고 농서길을 끊으면 큰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를 마친 곽회가 대뜸 그런 걱정을 늘어놓았다. 사마이가 듣고 나니 걱정스러웠다. 그 말이 옳소. 공은 농서의 병마를 모아 북원의 진을 치시오. 도랑을 깊이 파고 벽을 높게 쌓아 굳게 지킬 뿐 함부로 움직여서는 아니되오. 그리하여 적의 군량이 다하기를 기다렸다가 그들이 물러날 때 몰아붙여야 할 것이오. 그렇게 말하고 각해와 솔레를 북원으로 보냈다. 한편 기산으로 나온 공명은 앞뒤 좌우와 가운데 5개의 큰 영체를 세우고 또 야곡에서 검각에 이르는 길에도 14개의 대체를 세워 군마를 나눠두었다. 모두가 오래 버티기 위한 배치였다. 하루는 살피러 나갔던 군사가 급하게 돌아와 알렸다. 솔레와 각해가 농서의 군사를 이끌고 복원의 진체를 세웠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공명은 오히려 잘 됐다는 듯 여러 장수들을 불러놓고 말했다. 위병이 복원에 진을 친 것은 우리가 그 길로 나가 농서길을 끊을까 두려워서이다. 우리는 거짓으로 복원을 공격하는 채 하다가 가만히 위빈을 빼서 버리도록 하자. 군사들로 하여금 나무를 베어 큰 뗏목 100여 채를 엮게 하고 그 위에 마른 풀과 물질에 익숙한 군사 5,000명을 태우라. 오늘 밤 우리가 북원을 공격하는 채 하면 사마이는 반드시 구하러 달려올 것이다. 그 적을 조금 두들겨 준 뒤 우리 후군이 먼저 강문을 건넌다. 그 다음 뗏목을 풀어놓아 강물을 따라 흘러가게 하면서 거기에 실린 마른 풀에 불을 지르며 강물 위에 놓인 위병의 부교를 태워 없앨 수 있을 것이다. 후군은 그런 위병의 뒤를 들이치라. 나는 따로 일군을 이끌고 앞에 있는 적의 영체를 빼앗을 것이다. 그렇게 하여 위소 남쪽만 뺏으면 그 다음 우리 군사가 나아가기는 어렵지 않다. 이에 장수들은 모두 공명이 시킨 대로 일을 시작했다. 수많은 족병이 나무를 찍어 뗏목을 만들고 한편으로는 어디론가 싸우러 갈 채비를 하는 걸 살핀 위군의 족병이 얼른 그 일을 사마에게 알렸다. 사마이가 장수들을 불러놓고 말했다. 공명이 그러는 데는 틀림없이 계책이 숨어 있을 것이다. 북원을 공격하는 채 하다가 불 붙는 뗏목을 흘려보내 우리 부교를 태워 우리 등 뒤를 어지럽히려는 수작이다. 우리 앞을 공격하는 것은 그 다음이 될 것이다. 한눈에 공명의 계책을 알아보고 하는 소리였다. 이어 사마이는 거기에 대비한 배치를 시작했다. 먼저 한 후패와 하위를 불러 말했다. 너희들은